안녕하세요. 진로의 창 김창입니다. 오늘도 이재용 박사님 모시고 이 작살난 뭐 9천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6천 얼마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에, 그 작살난 것이 왜 작살났는지 좀 뒤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무작정 그냥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장 좋을 때 샀다가 팔고 그래서 운 좋아서 돈 벌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죠. 왜 그러는지 오늘 좀 파고 들어가 봅시다. 자, 학교에서 앞으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네. 준비되신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돈은 벌어야죠. 네. 돈은 벌어야 되는데 함부로 안 벌려주죠, 돈이. 이미 AI도 나와 있고 AI가 잘 맞힌다 그러면 벌써 부자가 나왔어야죠. 근데 자본시장은 AI 수익률이라든가 또 사람의 수익률 다 똑같거든요. 사실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기준 또 자본주의에 대한 원래 이거를 잘 접목을 해서 원칙을 정한 다음에 그 원칙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면서 적응하는 데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을 보면 적응하라 그러면 자기 기준 없이 시장에 그냥 흔들리며 따라가는 게 적응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주의 원리를 먼저 돈에 대한 속성을 알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기 투자 원칙을 잡고 계속 유지하는 게 감정이 개입이 되지 않는 게 좋고요. 돈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돈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인간이 판단에 대한 결정에 대한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어떤 이길 수 있는 확률보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엔 감정이 없다. 와 닿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를 보니까 8가지예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적절하게 잘라서 지루하지 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게 돈 공부의 목적이고, 두 번째가 소득과 저축의 기초, 세 번째가 위험 관리의 원칙, 네 번째가 노후 현금 흐름, 그다음 다섯 번째가 부동산 관점, 여섯 번째가 투자 원칙, 그리고 일곱 번째가 행동 규칙, 여덟 번째가 전체 흐름과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트 1. 돈 공부의 목적, 이게 대박이 아니라 삶의 선택권을 넓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주셨거든요. 이게 대박이 아니라 삶의 선택권을 넓히는 과정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를 예전에 저희랑 같이 근무했던 그 리서치 센터에 근무했던 후배 직원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쓴 건데 굉장히 공감해서 제가 썼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들어가면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보통 대박을 또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 또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자본주의 첫 번째 원리 공식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공짜 정심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죠. 그 첫 번째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익 뒤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라오고 또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원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원칙을 좀 지켜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선택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선택은 제가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레인지 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령 나는 그냥 쉬고 싶을 때 쉬었으면 좋겠어. 일 안 할 권리. 일 안 하고 싶을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나는 소중한 것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의지를 얼만큼 투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이제 공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힘들까. 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노동만 가지고서 먹고 사는 상황인데 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해고 당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좀 치사해진 적 없으세요? 야, 이거 돈 아니면 안 할 텐데 돈 때문에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치사해진다는 게 기준이 참 이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당장 하루하루 생계에 매달리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오늘 내가 침착이 싫더라도 아니면 어떤 자기의 자존감을 다 내려놓더라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예. 그런 경우라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원하지 않는 일을 그만둘 자유. 네. 두 번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자유. 세 번째가 질병과 실직에 흔들리지 않을 자유. 돈 때문에 부당함을 참지 않을 자유. 맞습니다. 다 자유네요. 네, 다 자유입니다. 예, 그래서 자산 관리의 최종 목적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이다. 그렇죠. 삶의 이렇게 주권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 정리를 하셨네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두 번째 테마는 아니고요. 이런 말이 있는데 재테크보다 먼저 본업 소득을 키워라. 이거 한 방 때리면은 그냥 직업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럴 기회가 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많았죠. 많았죠? 네. 예, 이제 그분들은 사실 근데 왜 본업을 소득을 키우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 지금 얘기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은퇴할 수 있던 이유가 과거에 10년,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돈이 확 부자가 돼서 은퇴를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나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그때부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온 거죠. 그렇게 계속 자기 기준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그 시장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은퇴할 시기가 본인이 희망한 시기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은퇴할 수 있었는 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잘 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자기 본업을. 예,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이 기회가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많이 실패하고 또 지금 남들은 수익 20%, 30%, 100%, 200%를 낼 때 나는 10%, 20%밖에 못 내는 이유가 그동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공짜 없는 정신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만 쉬어도 돈은 들어간다.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본업의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매월 들어오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그거 한 방에 때려서 돈을 벌어도 한 방에 돈을 잃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다 경험했듯이. 그래서 프레임을 잘 짜야 되는 게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들어오는 현금의 규모, 캐시플로우라고 제가 직장은 캐시플로우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무시하지 말아라. 캐시플로우는 길면 길수록 좋다. 네, 그 끝까지 그래요. 저도 이제 직장을 옮겨야 됩니까? 근데 왜 옮겨야 됩니까? 그랬을 때, 뭐 회사에서 절 싫어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버텨라. 버티라고 그래요. 돈을 끝까지 벌어라. 네. 그리고 쫓겨나면은 그때 이제 실업급여 받고 다른 길을 찾는데 미리 나올 필요는 없겠더라. 살아보니. 그렇죠. 그래서 버텨라고. 그다음에 매월 받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선택해야죠. 나쁜 짓도 아니라면은. 그렇죠. 예. 네. 그래야지 매월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뭐 다 됐나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이 있어야 종잣돈이 모여져요. 그거는 그렇죠. 반드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서는 사실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캐시플로우, 인프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프레임을 짜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자, 본업입니다. 예, 본업. 프레임을 짜놓고 시작해라. 네. 저는 이렇게 본업 얘기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해야 된다 이 뜻으로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캐시플로우 입장에서 보면 캐시플로우 입장에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획 어떻게 세워야 돼요? 10억 만들기보다 현금 흐름을 설계하라 그러셨는데. 그렇죠. 현금 흐름이 설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10억 만들기 힘들거든요. 가령 이거죠.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온 친구들하고 그리고 그럼 1년에 3,600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1년에 3,600을 버는 친구하고 매달 300씩 들어와서 3,600 버는 친구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시요.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3,600을 버는데 이분은 네. 프리랜서라고 가정을 하고 한 번에 수익이 들어온다? 수익이 불규칙하고 어떨 때는 100만 원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1,000만 원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매달 300씩 계속 들어와서 3,600이 돼요. 네. 그러면 꾸준하게 그렇죠. 일정 금액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10년 후에 예. 노후 자금을 30억을 만들겠다, 20억을 만들겠다 계획을 세울 때 예. 지금의 투자 설계는 어느 쪽이 쉽겠습니까? 원래 프리랜서 들쭉날쭉하는 다 돈 가지고는 계획을 못 세웁니다. 그렇죠. 제가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삽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월 들어오는 돈이 그렇죠. 굉장히 지금은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 뒤에 얼마를 모을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는 지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현금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만들까 여기부터 고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은퇴 얼마가 들어오게 만들 것이냐 이게 목표가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첫 시간에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이유가 사실 여기에 맥락이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한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시기가.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썼던 돈들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맞아요. 이 물가 상승을 반영한 미래 생활비를 일단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조절을 해놔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계산하신 거 보니까 현재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라면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제가 오늘 계산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엑셀에 넣고 1.02를 계속 곱해서 21년째 되니까 여기에 있던 약 446만 원이 맞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만 된다라는 가정이 맞아야 되는 거죠. 2%를 제가 이렇게 안에 이은 이유는 이게 국민연금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국민연금이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336만 원만 더 346만 원만 만들면 되겠죠. 아, 그렇죠. 네. 네, 국민연금 없을 때를 상태로 만들어서 이런 거고 그렇죠. 국민연금이 이제 보완해 준다 그러면 그만큼 빼고 네, 그 국민연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평균 국민연금의 분만큼 제가 물가 상승률을 빼버렸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저축할 돈이 있어요? 20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는 가능하다? 예, 그래서 20대는 20, 30대는 반드시 20년 후에 노후 준비를 여기에서 플레임을 짜놓고 계획을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그거는 고정이에요. 예. 예, 매달 그 들어오는 현금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짜놓고 고정인 거고 나머지를 이제 투자 쪽에다가 리스크를 크게 이제 넓혀가면서 이제 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쓰고 남은 돈 저축할 거냐 저축 먼저 하고 쓸 거냐 근데 분명히 우리 학생 때 배울 때는 저축 먼저 하고 돈을 써라 이렇게 배웠는데 맞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월급 들어올 때 그냥 일단 쓰고 남는 돈 없으면 저축 못 하고 이러는 건데 맞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게 사실 제가 이렇게 어떤 3년 전인가 제가 모대학 평생교육 그 교원에 가서 거기 이제 수강하는 이제 학부모님들이죠. 나이 드신 분들인데 사실 가계부를 다 들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1년분을 엑셀에다가 제가 입력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분을 한 달 동안 이렇게 분석을 해서 봤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 잘 쓰고 또 지출에 대해서 꼬박꼬박 정리는 잘 하셨는데 정리를 하시면서 이분이 정산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냐 그러면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썼구나, 의료가 많이 지출이 됐구나, 쓸데없는 지출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합산을 안 해봤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정산을 못 해본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는 쓸 줄은 아되 가계부를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였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사실 보면 불필요한 투자는 얼마든지 지출을 줄 수 있거든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씩 모여서 리스크 부분을 뭐 ETF라든가 젊었을 때는 완전히 노출시키면 그게 3, 4년 모이게 되면 종잣돈이 돼요. 그 종잣돈이 3, 4천만 원이 1억이 되고 금방 그 1억이 5억, 10억이 되는 거는 금방이 됩니다. 근데 그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 그것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 놓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사실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가는 소비 지출은 내 욕망의 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분명히 뜬금없이 나가는 돈들이 생겨요. 뭐 그렇죠. 어디 수리비 나가든가 병원비 나가든가 그렇죠. 누구 손님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접대를 해야 되든가 이러고 나면은 뭐 저축할 돈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니. 그것만 잡아내면 사실 종잣돈은 일단은 종잣돈 만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살다 보면은 돈을 쓰는 용도가 여러 가지인데 네. 생활비와 고정비에 꽤 많이 들어가겠죠. 제일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자금이 있는 거죠. 실직이나 질병을 대비해서 그렇죠. 뭐 이런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 연금 계좌에 돈 넣는 거. 이거는 필수입니다 지금. 예, 네. 지금 국민연금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개인연금도 또 하나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게 그렇죠. 현실이고요. 네. 다음에 장기 투자 계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계발비라는 게 있고요. 사실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네가 받는 월급의 10%를 자기계발비로 투자하지 않으면 너는 퇴업할 것이다. 그 미래소득. 네. 그러니까 그 자기 미래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렇죠. 계속. 네, 그래서 노동시장은 그거를 이제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면 최소 한 30%는 써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이 와 닿았었는데 여기 솔직히 자기계발비 안 쓰고 그냥 자기만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자기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거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학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워낙 유튜브만 많으니까. 제대로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제공하는 것도 45세 이상인가 무료로 강좌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기 개발을 계속 해 나가야겠다. 여기 자기 개발에는 저는 이 투자급 쪽으로도 맞습니다. 이동시킬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특정 가게들, 그날 3년 전에 가게를 보게 되면 사실 5가구를 검증을 하면서 보게 되 어떤 제가 가장 그 아직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고정비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주거에 대한 고정비가 20대나 30대는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근데 그 고정비는 고정비로 인식을 해야지 왜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변동비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세요. 그러는 이유가 이 고정비를 픽스를 시켜 놓으면 요거는 이제 통제가 가능해져요. 가장 큰 부분은. 근데 고정비를 픽스를 안 시켜 가져가게 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어떤 경기 흐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내가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잖아요. 네, 저희 뭐 전세 뭐 2억짜리 살고 있는데 갑자기 2억 5천으로 올려달래. 그렇죠. 그런 저축돼 있던 거 몽땅 다 풀어가지고 2억 5천 하고 안 되니까 대출까지 받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자기가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맞춰서 어떤 규모의 캐시플로우 어떤 규모에 맞춰서 미래의 어떤 주거 고정비를 강남에 두든 강북에 두든 그게 영향이 안 되면 굳이 강남에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내 삶에서 주도권을 보게 되면 강남을 벗어난 어떤 주변에라도 내 그 주거에 대한 안정을 확보해라. 안정을 네. 픽스시킬 수 있으면 거기에 훨씬 내 일생의 자산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축 먼저 하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할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좀 자기 연금도 투자하지만 자기 개발비도 좀 쓰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맞습니다. 서게 된다 이거죠. 20, 30대는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40대부터는 사실 저축 먼저 하고 소비하세요 하는 부분들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당겨서 20, 30대 해야만 40대가 제가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잘했던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대학원을 결혼하기 전에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ROI,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따지면 젊었을 때 학위를 높여놓는 게 맞습니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나중에 한번 뭐 학위를 좀 높여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빨리 투자하십시오. 그래야지 맞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박사학위 나중에 50대, 60대 받잖아요. 박사학위만 받았어요. 아무도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저 최소한 박사학위는 지나가 보니까 40대 초반에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예. 40대 중반 넘어가면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위 받으실 분은 빨리 받으세요.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의 원칙 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종잣돈을 잃으면 돈과 함께 시간 들리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음의 복리 개념인데요. 이게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0% 손실 나서 2,500이 됐어요. 네, 뭐 반토막 난 거죠. 반통은 났죠. 그걸 회복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아,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음, 그럼 뭘 의미하느냐? 종잣돈은 철저하게 잃으면 안 된다. 굳이 종잣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원칙 로스컵 부분 어느 정도는 컷을 시켜야 된다. 뭐 반드시 정하고 들어가라는 얘기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원금이 5천만 원인데 투자를 잘못했다고 판단됐으면 빨리 적으라. 10%에서 팔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세우고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0%까지 물러났으면 그냥 거기서 손절매. 네, 이렇게 해야지 90%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때 기계. 거기서 이제 내가 언제 어떻게 좀 먹었었는데 그거 돌아올 때까지 다시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근데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3년 손실 나면 2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근데 저기 그 구청까지 갔다 왔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탄력성이 좀 커졌으니까 네. 조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원칙들이 있어요 밑에. 네, 빚을 내지 말아라. 네. 한 종목 이거는 뭐 하도 얘기 들어보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 종목에 전 재산 넣지 말고 네. 그리고 투자 감호와 생활비는 철저하게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투자해놓고 잠을 못 자면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는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찔리는데요. 예, 그 다음에 40대 이후가 되면 크게 버는 투자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어떤 거죠? 예, 40대는 저는 항상 그 경제학에 보면 이렇게 평생소득 가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생체적인 경쟁력도 보면 상승하다가 서서히 하락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곡선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 참 묘한 게 그 곡선에 따라서 우리의 임금, 노동 임금도 같이 따라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야 된다.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42, 3세가 가장 정점이에요, 생산성에. 그 이후부터 꺾이기 때문에 그 40세 이후부터 잃는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20, 30대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열심히 돈 공부해서 돈을 벌고 40대는 그걸 지키면서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해가면서 이후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 30대는 좀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투자하고 네. 잃어도 다시 그렇죠.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 40대 만약에 그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이혼 서류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자녀들은 어디 남의 집에 이렇게 분산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 집이 없어서 이제 거처가 불분명해지고 굉장히 사실 그때 한번 당하면은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40대 중반 넘어서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직업 시장에서 보면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안 뽑습니다. 그 사람에 맞는 일자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5세 이전까지 모든 게 끝나고 끝까지 버텨라 그 회사에서 못 버티면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절반으로 깎여요 급여가. 그러니까 그거는 끝까지 버텨. 근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아까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AI가 귀찮으신가요? 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 수익률 극대화보다 이곳에 무게를 둔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일단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 방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로스컷이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가 그다음에, 회복 불가능한 대규모 손실을 방지해라. 방지해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 들어갈 때 나는 5% 10% 정해놓고 손실 거기서 잘라주라는 규모를 거잖아요. 폭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그렇죠. 손절매한다. 네. 잠시만요. 이게 또 생방의 묘미죠. 네. 잠시만요. 네. 이제는 저기 10대를 넘어 이제 네. 그 영세까지 네,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해야 돼요. 네. 영세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네. 영세인가요? 영세. 영세예요. 네. 궁금했나 봅니다. 네, 할아버지 네, 뭐 네. 하시나? 자, 그다음에 이제 은퇴 현금을 확보는 은퇴는 현금으로 앞으로 뭐냐 그러면 아까 소대에서 얘기했지만 노후에 필요한 자금들 그거를 지금 노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타난 현금으로 확보를 무게 중심을 둬라 수익률보다는 거기에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아시죠? 이게 우리가 분산하라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 종목을 사서 분산하는 게 아니라 자산군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주식의 몇 프로, 채권의 몇 프로, 뭐 금의 몇 퍼센트, 그래서 원유의 몇 퍼센트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라. 왜냐하면 부채는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또 왜 늘어나면 안 되냐 그러면 부채는 사실 지금 안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부채가 줄어들죠.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키우지 않으면 규모를. 그렇죠. 그래서 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잘 안 늘어요, 잘. 늘어져. 근데 또
그 부채라는 건 이제 대출인 거잖아요. 대출도 그렇고 대출을 활용해야지만 또 현명하다라는 얘기를 또 레버리지를 들어보죠. 생각하면서 네, 빌려서 투자를 하고 그쵸. 50%로 깎이고 네. 망하고. 처음에 첫 시간에 제가 부채도 적절하게 활용할수록 좋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레버리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익이 더 크는 경우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부채가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랑 반드시 비교하시라는 얘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연금 자산은 반드시 확대를 시키는 게 좋고요. 이거는 본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 네. 자산 부분. 예, 변동성 관리는 리스크 관리니까 예,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비상 예비 자금은 투자 수익률보다 먼저다. 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대부분 실직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아니면 일정하게 캐시를 인플 그러니까 캐시가 들어오는 걸 다 계획을 해놨는데 그게 끊겼을 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직장인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다르거든요.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직장인은 최소한 3개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자기 생활비에 여유자금 확보하는 게 좋고요. 자영업자들은 제가 1년분은 확보하라고 그럽니다. 예, 1년은 해야 되는 예, 거. 1년은 확보하라고 그러고 은퇴자도 통상 1, 2년 정도는 확보를 해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언제든지 바로 유동화 시켜서 내가 쓸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 자금을 자산으로 배분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비상자금은 높은 수익률을 위한 돈이 아니라 그렇죠. 좋은 자산을 납입 시점에 팔지 않도록 지켜주는 돈이니까 네, 이 여유자금은 좀 확보를 해놔라.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